12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기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선대위 회의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당내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사퇴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도 분석되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스튜디오로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다채로운 시선으로 정치권 이슈를 다루는 선대위 서울,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위원장, 청년정의당 강민진 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 청년 세 분의 가감없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얼마 전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며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람과 일 코너에서 임자원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기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앞에 놓인 것이 꽃과 상패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신장기업이 개업한 지 8월 23일 날 개업했거든요. 개업한 지 한 석 달 반, 넉 달 만에 TBS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이 문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문구가 있어서 위 프로그램은 정확하고 발빠른 의제 선정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원형에 가까운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TBS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헬마 우리 이은지 기자님 그리고 출연해 주신 많은 고정 패널과 인터뷰이들 이런 분들의 덕이고요. 단골 손님들, 우리 단골 손님들 덕이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도 공영방송의 원형에 더 가깝게 브리핑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석을 한번 가려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에게도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쏩니다. 예, 좋은 말씀들. 우리 신장기업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과 바람의 말씀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쏘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틀째 대구 경북 1박 2일 보수표심 결집에 나서면서 대규모 공약을 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공약을 걸고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본인의 좀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발언들, 그리고 하나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하라며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반대자들의 시위, 즉 구설에 훨씬 더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순탄치 않은 TK 여정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는 경북, 오늘은 대구를 찾아서 신공항 공약 등 선물 보따리도 풀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더욱 독하게 내뱉으면서 정권 교체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잡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윤 후보는 대구를 한국경제 제도약의 심장으로 명명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영원한 화합을 이루겠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전날은 경북에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경제와 안보 전부를 망쳐놨다며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 높은 수위의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한편 오늘 윤 후보가 이제 대구를 찾았는데 마냥
받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윤석열 사퇴 및 사죄를 촉구하며 반대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가짜 보수 후보 바꾸자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 이러한 것을 의식한 듯 대구시장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건강이 회복되시면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거의 사면 초과 수준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터지는 악재들이 지금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제 오늘 이어진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그 악재들이 대부분 자신이 초래했다라는 생각을 하지가 않을 수 없는 게 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이제 경북 선대위 발족식에서 와, 대단했습니다. 22분짜리 그 유튜브 그렇습니다. 연설 저 봤거든요. 네. 사실 뭐 올라갈 때는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다가 잠시 후부터는 아예 이제 원고를 치워버리고 본인이 거의 즉흥 연설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 것 그대로의 발언들이 정말 쏟아져 나왔는데 네. 저도 어제 저녁에 방송 끝나고 이제 찾아보면서 제가 잘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생중계가 되는 영상이 아니고 사석에서 하는 얘기처럼 그야말로 쏟아낸 발언들이 핵폭탄 수준의 뭐랄까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정부는 뭘 했느냐? 정말 가지가지 당하는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하는 엉터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위주의 독재 정부의 이 공을 치켜 올리는 이 발언이 일단 1차적으로 논란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한 발언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었습니다. 네. 조사하면 감옥에 갈 사람이다. 집권 여당 후보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변신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들 보는 데에서 토론을 해야겠나?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짠타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저는 한 15년 정도 방송 쪽에서 이제 시사나 정치를 다루면서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를 향해서 가짠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네. 역사 이래로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던 게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는 게 정답이다. 좌익혁명 이념과 북한의 주사 이론을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업에 끼어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집단들이 이번 문정권 들어와서 국가와 국민들을 약탈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색깔론도 얘기가 나왔고요.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제 김문기 그 전 본부장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의 연장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옮겨보자면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털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겠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상 이 극단적인 폭압적인 수사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저도 이거 연설 보면서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답답한 심정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요.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이어갔는데 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게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네. 통신조회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1년 반 정도에 282만 명의 이제 통신자를 조회했다. 한겨레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자신이 그 기사 제목을 봤는데 그건 물타기 기사다. 그 언론이 그러니까 한겨레죠. 그 언론이 그야말로 민주당 기관지임을 자인하는 물타기 기사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비판적 기사를 접하면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서 상대 당의 기관지다라고 규정을 한다든지 국민의 민의를 모아서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상대 당의 그것도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향해서 가짠타고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과연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단 그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이 난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선대위가 컨트롤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를 일단 후보 발언이 그 수위가 너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한길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심하라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 소위 삼김이 전혀 박자가 안 맞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 66명인지 67명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8시간 만에 철회했죠. 네. 그다음에 김진태 그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 위원장은 또 그 장하영 변호사 그 조폭 박철민의 그 서신을 들고 와가지고 쥐고 흔들었던 이분이 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갖고 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놀면 뭐하니를 거론하면서 우리 3대 금기 있는데 김연아, 유재석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쪽 얘기하면서 박성재 사장을 고발하겠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지금 PPL이라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사 중입니다. 난사 중. 그러니까 약간 이 그 참호에서 겁을 먹으면 참호에서 머리를 못 들고 총만 위로 올려갖고 막 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좀 굉장히 후보부터 캠프 의원들까지 지금 전부 다 난사 중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급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수습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후보나 다른 선대위 인사들이 거기에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건지 협의가 제대로 되는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6시 반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준석 당대표 직접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즘 뭐 사면 초과가 아니라 사면 처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이 경기 양평군청을 비롯해서 16곳을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 네, 있었죠. 맞습니다. 양평군청 관련 부서 8곳과 전현직 담당 공무원 8명의 주거지 등 16곳을 대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는데요. 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경찰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죠. 부동산 개발업체 ESIND가 개발 인허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개발부담금 영원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좀 법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 하나 있어서 그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기는 대한토지신탁이 직접 시행한 사업이어서 특혜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개발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강득구 의원이 대한토지신탁 공식 답변서를 공개를 했는데 실제로 시행사업은 시행사가 하는 겁니다. 대한토지신탁은 고유 업무 및 경영 업무 좀 일부만 신탁해서 토지를 신탁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 업무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사업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대한토지신탁이 직접 밝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 얘기는 개발사업이나 이 신탁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조금 말이 안 되는데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답변을 그러니까요.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주인장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모양새가 예전 대장동 의혹이 터지던 당시의 모양새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공주택을 추진을 하다가 LH가 드랍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고 네. 그 뒤에 특혜를 받아서 사업이 추진됐거나 혹은 개발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액수를 줄여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태들이 대장동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연속해서 처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에 또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또 수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최은순 씨 내지는 ESIND는 최은순 씨와 그 김건희 씨를 비롯한 4명의 그 남매 가족 기업이죠. 네.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땅도 그 사람 거, 그 최은순 씨와 그 가족 기업의 거, 시행도 그쪽에서 했고요. 시공은 한신에서 했고요. 분양도 그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실은 이런 개발 사업이 땅 주인부터 시행사, 분양까지가 한 주체가 하는 경우도 드물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특혜 사업 승인과 관련돼서 사업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에 관련해서 일종의 특혜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히려 늦은 게 아닌가라고 법조계에서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소식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한 지 8시간 만에 사과했어요. 민주당이 오늘 이 같은 주장을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네요. 네, 민주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 66명을 검찰에 전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장남의 대학 입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인데요. 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 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재명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장남이 삼수생의 해외 체류 경력도 없는데 수시 특별 전형으로 고대에 입학했다며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8시간 만에 이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장남은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고 차남 역시 고려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정경대학으로 입학해 2학년 때 행정학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착오가 있었던 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정정했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제 그 조직이 이런 사과 보도 자료를 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거 사과 보도 자료 맞아요?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 정도인데.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예. 공식적으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는 건 정말 흔치 않아서 어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이 자료를 보고 은지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어디 합성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걸 발행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요목조목 본인들이 틀린 지점을 내가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선 캠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인가를 저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건데 결국은 의혹 제기 자체가 완전히 틀렸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듯이 캠프가 지금 뭔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리가 되지 못하고 제대로 이런 걸 확인해보고 던질 정도의 체계화도 안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그 장군 멍군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씨가 일요일 날 사과했으니까 자 이제 뭐 해경군 김씨 재수사해라 뭐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이제 니들 가족 비리다, 가족 의혹이다 하고서 이번 주에 뭔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오폭입니다. 난사고요.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국회의원 66명이에요. 그러면은 보좌관들이 이거 사인했을 거거든요. 그럼 66명 안에 보좌관이 몇 명이 있는 거냐면 660명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그렇죠. 10명씩, 9명씩 해서 600명이 넘는 보좌 인력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이게 체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교육위원회에 있는 대표적으로 이거 처음에 논평 냈던 교육위원회 정의경 의원실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600여 명이 단 한 사람도 이것을 체크하지 못했다.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캠프가 상황 통제를 못한다는 게 네. 캠프에서 나온 인사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서로 중구난방으로 지금 겹치면서 이상한 얘기들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겁니다. 김민전 선대위원장만 하더라도 어제 이제 YTN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남학생들의 소위 이대남의 불만의 원인을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남학생들 군대 가기 전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학점 안 나오고 갔다 와서는 적응하면서 학점 안 나오고 그래서 여학생들에 비해서 뒤처지게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대남들 어떻게 해? 아니 이건 정말 이제 남학생들에 대한 그 수치 모독이기도 하지만 여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학점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술 취한 남학생들을 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양쪽 다 환영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이고 이게 딱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추진해왔었던 방향과 정반대의 논지인 거라서 뭔가 지금 선대위 캠프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계속 국민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여러 구상 밝혔는데 그중에서 사법고시 관련된 이야기도 한 게 있네요. 네, 이 후보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 방송 편집인 토론회에서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서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라면서 다시 사시부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변호사업계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더 나은 목표를 수행하려면 설득하든지 어쩌면 억압하든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업계에서 기득권은요. 아직은 사시 출신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시 출신들이 기득권인데 대표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사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시 출신들은 초봉부터 다르다는 얘기가 워낙 파다한데. 아, 예. 공무원 임용될 때 다른 급수로 임용됩니다. 네. 내년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에 맞춰서 개편된다고 하네요. 방역 패스 적용을 줄이는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을 대비해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1월 2일 날 끝나고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연장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미세 조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소식을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D-69일입니다. 털 깎인 매머드한테 쫓기는 꿈을 꿨다. 언론에서는 털 깎인 매머드를 선대위로 쫓아오는 것을 재참여 요구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살이 너무 찌고 있습니다. 아, 살이 네. 너무 찌고 있어요. 네. 마음은 괜찮으시고요. 마음은 괜찮습니다. 예, 네. 제가 사무실이 여의도 대합 네. 빌딩이거든요. 예, 예, 예. 국민의힘 그 뒷문으로 나오면 바로 국민의힘 당사인데 예, 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오늘 집회를 하더라고. 이준석 탄핵 집회. 그거 몇 개월 됐습니다. 요즘 집회 규모가 좀 커져서 그렇지. 네네. 예, 그거는 항상 달고 다니는 겁니다. 달고 다닙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공화당 분들도 하시고 예. 참 많은 분들이 하셨죠. 그거는. 그리고 킹메이커는 국민이다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네. 김종인 총괄에 대해서도 썩 좋은 감정이 아닌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길 때도요. 이기기 네. 한 5일 전까지도 김종인 네. 위원장은 거의 뭐 맹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런 시위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향과 또는 바람과는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가 많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자, 털 깎인 면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코끼리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지 약 보름 후 다시 털이 수북히 난 것 같아요. 매머드에? 이게 매머드가 털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게 아. 매머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아, 정상이 아니에요? 예, 예. 아, 좀 술이 취했나요? 아니면은 아니, 뼈와 살이 조금 전체적으로 매머드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 그래서 자, 제 생각에는 예. 매머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이번에는 확실히 잡아야 된다. 털만 예. 깎는 게 아니라 예. 매머드를 잡아야 된다. 예. 그러면 이 털 깎인 매머드를 선대위로 쫓아오는 것을 재참여 요구로. 그래서 선대위가 계속 재참여 요구를 하면서 나를 괴롭힌다. 예. 아니 그 꿈의 뜻은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틀에 놓고 보시면 되냐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선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무슨 치기 어린 준동 이런 거 정도로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거 이제 사실 근본적인 문제죠. 제가 네. 무슨 제가 그 정도 진지하게 판단을 해보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지금 뭐 정치한 지 10년 만에 대표까지 받겠습니까? 결국엔 네. 저는 상황마다 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선대위라는 거는 무수히 선거 때마다 큰 선거 때마다 재구성을 겪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의 선대위 체계로는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제 책임과 권한을 던진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37살짜리 어린애가 무슨 뭐 이게 삐져가지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해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태흠 의원이 철딱서니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네. 소위 영선 30대 장관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볼 거다 이랬는데 30대 당대표는 이 매머드 선대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 진행정 중립적으로 하세요. 예? 제 입으로 후보를 깔 수는 없잖아요. 진행정 중립적으로 하세요. 그거는. 아니 뭐 중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매머드가 문제입니까? 왜 평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아니 진행하는 거. 매머드가 선대위인 매머드가 문제입니까? 매머드의 주인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주인이죠. 예, 저는 메모드가 우선은 문제다. 메모드가 문제다. 우선 메모드 잡아야 된다 이거. 아, 메모드를 잡아야 된다. 이거 먹기만 많이 먹고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최근에 요 며칠 이번 주에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 사과 이후로 예. 이번 주에 선거운동을 하는 메시지들 선대위에서 나온 메시지들 보면 와 이거 너무 난사 아니야? 어디를 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후보의 그 발언이 너무 격앙돼 있다. 이번에 대구 경북 가서 뭐 본 지지자들 많은 곳에 가면 이 흥분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격앙돼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오폭했던 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최근에도 MBC 사장 박성재 사장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한 거 이게 너무 난사 아닙니까? 지금 선거가 메시지가 단일하지도 않고 김민전 그 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분은 부정선거 얘기 YTN 나가서 하고 그러시더라고. 뭐 저는 제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거기서. 예,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 근데 어쨌든 선대위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이고 네. 각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8명의 교수들이 나가가지고 교수 출신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네. 그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네. 저는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때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제가 그걸 제지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제 제지 판단을 이제 오버라이드 한 거죠. 제지 판단을 덮고 새로운 판단을 안 내리는. 도와준다. 네, 안 돼. 그렇게 잡으면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선거 때 뭐 용 쓴다고 해가지고 꼭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거는 항상 이게 득표인 되느냐, 간표인이 되느냐 이런 네. 것을 냉정하게 따져야 되고 모든 것은 역지사지에서 시작됩니다. 네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저는 선거 거의 모든 선거에 다 투표했습니다. 네. 진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빼고는. 네. 그런데 한 번도 후보자가 아닌 다른 변수를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후보자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후보자가 낫군 이래서 투표하거든요. 네. 후보자가 누굴 영입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네.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고 어떤 공약을 가지냐에 따라 전 투표했는데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최근에 우리 선대위가 지난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영입으로 재미 본 사람이 단 하나도 있었냐? 득표를 이분 영입해가지고 득표했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있었냐? 그러면 저는 냉정하게 물음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인데 말하자면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예. 잘 될 거다. 다 정리되어 간다. 조금만 기다려 보라. 기다려 달라가 아니라 기다려 보라. 곧 결과가 나온다. 다 준비되고 뭐 내일이라도 당장 선대위로 나올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님은 국회에서 옆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소통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빈번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대표께도 제 속내를 다 말씀드렸고 네네.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네. 아직까지도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모르는 분들이 네. 어떻게든 이준석을 잡아다 넣든 목줄을 끌고 오든 아니면 뭐 박스에 넣어가지고 갖고 오든 어떻게든 갖고 와서 어디 앉혀놓기만 하면 사태가 해결될 거라 보는 분들이 네. 자꾸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김기현 대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제 주변에 이제 저랑 가깝게 교류하는 분들 중에 김기현 대표 같은 분이 있겠죠. 네. 그럼 그분은 많은 압박을 느낄 겁니다 지금. 네. 그럼 뭐 그러면서 어쨌든 네. 김기현 대표는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내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선대위 안에서 그 노력을 하고 계시겠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제 뭐 윤 후보의 직접적인 변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선대위의 변화, 2030 지지율에 대한 고려, 선대위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랑 괴가 똑같은 예. 게요. 대한민국 유권자는 지금 이준석이 선대위에 직함이 있냐 없냐 때문에 지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후보를 보고 후보가 정하겠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후보가 2030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에 관심이 가는 것이고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 지난번에 우리 메모드 털 깎았을 때는 네. 말하자면 사람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김종인 총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간다. 윤핵관들 정리했느냐. 그래서 이게 봉합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시니컬하게 네. 평론을 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자, 그러면 선대위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 2030 지지율에 대한 고려, 아까 그리고 그 영입해서 득본 게 뭐가 있었느냐 모두 다 물음표다라고 한다면 이수정, 신지혜, 김민전 전부 다 회의록에다가
남겼잖아요. 나는 반대한다라고 남겼던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아니 선대위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모셔놓고 그걸 해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운영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메모는 틀렸고 이거 타고 다니면 큰일 나고요. 이제 제 생각에 뭐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아니면 네네. 뭐 개썰매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예, 개썰매. 예, 뭐든 이제 다른 그 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거지. 이 메모드 타고 다니면 끝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선대위는 메머드는 이제 폐기다. 예. 메머드는 이제 살처분? 그렇게 잔혹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메머드는 그럼 옆으로 메모는 은퇴. 좀 쉬고 있으라 그러고 쉬고 있으라고 예, 하고 운동하고 새롭게, 있으라 그러고 예. 새롭게 꾸려야 된다. 예. 그다음에 2030 지지율에 대한 고려. 네. 이거는 신지혜 이수정 이분 두 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분들 메모드랑 같이 쉬고 있으면 되고. 메머드랑 쉬고. 예, 새로 이제 뭐 말을 타고 오시는 분들인데 뭐 그거는 예, 뭐 아니면 말 혼자 타도 되고요. 그 뭐 사실 정리하자는 얘기네. 사람 정리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해체를 해야지 그분들도 기분이 안 나쁘죠. 사람 콕 찍어서 핀셋 정리 말고 예. 전체 제로 베이스 해체하고 제로 베이스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예, 메머드가 아니라 잘 달리는 말이나 개설매를 준비하자. 아니 뭐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뭐 다른 거 타도 됩니다. 다. 따릉이도 좋다. 예, 예. 예. 자, 선대위 얘기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예. 보십니까? 판세 지금 대선 판세 이번 주가 이거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저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너무 영혼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아닙니까? 편파적 진행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예, 당 대표로서 저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기원하겠죠. 가지 조언을 하고 또 이렇게 쓴소리하고 제가 맞아가면서도 할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댓글로 AI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런 댓글이 왔어요. 자꾸 이 분열을 조장하는데 자꾸. 아니 판세는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현재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기원하죠. 당연히 당 대표가 자기 당 후보 당선을 당연히 기원하고 노력을 하실 텐데 네. 현재의 판세 분석을 해주셔야죠.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은 세대 포이론이라 제가 이제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네.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은 아니면 세대 결합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러면 다른 전략을 찾아 나서라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2012년 때는 50대, 60대, 70대 결합이었어요. 네네. 그 50대가 이제 10년 나이가 드셔가지고 60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60대, 70대 우리가 10대, 20대, 30대를 더해가지고 네. 세대 포이론, 소위 세대 결합론을 이끌어왔던 것인데 네. 이게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주요 의사결정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10대, 20대, 30대는 우리가 잡아놓은 고기다라는 이런 인식을 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이후로 제가 당대표하면서 한 11월까지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거기서 50%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잡은 고기네. 이런 인상을 잘못 줬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자 조사를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뭐 오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젠 60대 빼놓고는 다 포위당했어요. 거꾸로. 역포위 됐어요. 네. 오늘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하다. 예. 자,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저는 뭐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여전히 그 후보를 교체하지 않겠다라는 지지 그 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로 지난 25일에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이제 후보 교체가 대상이 뭐냐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 후보를 교체하겠냐. 그러니까 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교체된다 생각하는 거냐. 이게 조사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답합니다. 네. 후보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해가지고 네. 그거를 의결해야 되는데 당원에 보니까 뭐 방법은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저는 그럴 의사가 절대 없고 그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선거는 그러면 진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보다는 최대한 우리 후보가 이 길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고 네네. 저는 약간 우려되는 것이 후보를 돕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네. 한 선거에서 세 분의 대통령 후보를 모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누군지 말씀이 안 드리겠지만은 어느 분을 모셨던 분이죠?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은 네. 먼저 뭐 반기문 후보를 좀 도우려고 하다가 예. 그다음에 뭐 유승민 후보를 좀 도우려고 하다가 네. 홍준표 후보를 나중에 도우셨던 걸로 기억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아, 누군지 대략. 근데 예, 저는 떠오릅니다. 이제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이번 선거에서 저는 무조건 네. 그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겁니다. 그런데 여튼 뭐 당 대표로서 당연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신 거고 네. 오늘 오전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CBS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홍준표 의원이랑은 통화도 한다. 양당 다 선수 교체 많다. 그리고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도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다가 본인이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안철수 후보 쪽에 권은희 원내대표랑 그 인터뷰를 했는데 기세가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원진 후보는 본인보다는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내가 정권 교체의 야당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다. 내지는 홍준표를 밀어야 된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원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해주시죠. 제가 그 모 대선 후보의 명언을 바탕으로 네네. 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지지율 상황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네. 오히려 참 이렇게 마음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은 머리가 복잡할 거거든요. 네, 복잡해 보여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네. 끝까지 윤석열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할 사람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제가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네. 여의도에서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후보를 돕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하도 홍준표 후보를 돕다가 갑자기 우리 후보를 돕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 사람은 참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이 예. 자진 사퇴론의 취지,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안철수 후보 거의 자진 사퇴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은희 원내수석이 악덕 사채업자 같은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말 1포인트 정립이네요. 막말 포인트 정립이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현재 선대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선대위 자체가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득표 전략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신장시 진행장님도 예. 그 서울 선거를 항상 준비하셨기 때문에 서울 선거를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의 우세당이라는 것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득표 전략을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네네. 내가 어떻게든 뭔가를 해가지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것을 머리 염두에 두고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럼요. 그게 이제 득표형 선거고요. 네, 영남이나 강원권에서 우리 당 선거라든지 아니면 호남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 치를 때는 네, 간표 방지 전략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은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아주 우리 지지세 센 곳 중에서는 유세차를 안 만드는 게 선거 전략인 경우도 있어요. 네, 괜히 눈에 안 띄는 거지. 유세차에 괜히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 하다가 문제 생길까 봐.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대선에서는 안 먹히거든요. 간표 방지 전략이. 네,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됩니다. 대선에서는. 네, 골을 넣고 덜 먹는 게 그 작전인데 네, 우리 당에 그럼 지금 득표 전략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네. 그게 약간 모호하다는 겁니다.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짜? 저는 선대위 밖에 있어서 모릅니다. 네. 근데 지금 굳이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우선 모든 선수가 하프라인보다 뒤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수비 전략이다. 심지어 그 골키퍼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모여가지고 네, 페널티 에리어 주변에 11명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네, 그 페널티 에리어 언저리에 공을 치면요. 누군가의 발을 맞고 자살골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그런 형국으로 보여요. 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랬는지 이번 주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격앙돼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안 봐서 모릅니다. 아니 대구 경북에서 내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잖아. 보셨으면서. 아닙니다. 저는 당무에 집중하느라 예. 제가 그 후보의 발언을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관을 이렇게 이간이 아니라 예.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짓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사회주의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정권인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야 대구 경북 가더니 색깔론 다시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옛날식 아니야? 너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당원 집회였을 것 같은데요. 당원 집회, 경북 선대 출범식. 당원 집회는 원래 조금씩 과격해져요. 옛날에 뭐 정의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가면 맨날 뭐 이명박근혜 욕하고 그랬지. 이건 그냥 욕하는 정도가 아닌데. 그다음에 그 토론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되겠는가?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짜다. 이거는 상당히 이게 아무리 당원 집회라고는 하더라도 그건 저도 언급했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출직과 임명직이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게 선출직은 어쨌든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후보의 자격을 득한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을 뽑아준 사람에 대한 예의를 보통 상대 당에서도 갖춥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가 묘사한 것처럼 굉장히 저는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이고 문제가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상대당 후보로 인정받았고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도 그 후보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당에서도 아니면 다른 당에서도 우리 후보에 대한 굉장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선출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거든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다소 이제 우리 후보가 좀 격하게 발언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 후보가 좀 많은 지적을 받았을 거로 보이고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대구 경북에서 좀 뭐 현장에 나가면 사실 후보들이 약간 업되는 거는 뭐 다 겪어봐서 전화 대표님이나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후보가 너무 이렇게 공격 전방으로 후보 혼자 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몸짓이 격해지는 거 아닌가. 저 전당대회 때 이런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전당대회 때 제가 순회로 이제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 가니까 막 그 연설장 앞에 막 이렇게 막 이준석 잡아라 해서 뭐 무슨 탄핵한 배신자 이렇게 막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시하고 전 유유히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연설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정치입니다.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국민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로 점수 따는 게 정치인데 아마 이제 이 현장에 맞춰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 다수와는 약간 다른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를 모시는 사람들이 좀 후보에게 이런 지역에 갔을 때 이런 메시지가 좋겠다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근데 연설문 갖고 왔다 옆으로 제껴놓고 하셔가지고 본인의 선택으로 보여서. 그거는 정치 최고급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정도. 아직은 안 된다. 윤 후보님. 우리 후보는 아직까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력이 아직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후보를 모시는 사람들이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자기 목숨 걸고 조언해서 꼭 그걸 관철시켜야 됩니다. 자, 김종인 총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김종인 총괄 그림력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 원래 김종인 총괄의 기본이 다 입 닫아 나 말고 메시지는 나를 통해서만 나간다 하면서 단일한 메시지를 딱 내고 그게 하루 종일 언론에 회자되게 하고 국민들 귀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김종인 총괄이 메시지를 내도 다른 여러 메시지들이 막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니까 김종인 총괄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국민들한테. 말도 안 듣는 거 아니냐. 그림력이 많이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받는데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 민주당 때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선거 승리를 이끌었죠. 총선 때. 그리고 우리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끄셨죠. 그건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그림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을 그분이 행사할 때 보통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대위원들은 다 자기가 뽑거든요.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회의체에서 자기를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시지만은 그 선대위에 6본부 체제 만들어놔가지고 6명의 자신이 고르지 않은 뭐 임태희 실장 등 빼고는 자기가 고르지 않은 본부장들과 같이 일한다는 게 힘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메모도 싹 6본부장 체계 등 메모도 싹 옆으로 약간 전역시켜야 된다. 이 메모는 다리도 6개예요. 진짜 다리도 6개다. 이거 어떻게 제어해야 돼 이거? 머리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동물입니까 그러면? 아니 머리가 여러 개 있는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꾸 그렇게 불공정한 진행하지 말라니까 자꾸. 아니 뭐 본인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다시 평가하지 말고 진행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평론가 정치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둘이 깐부 아직 맞습니까? 두 분? 내일도 저 점심 같이 먹는데요. 예. 다들 언론에 나서 내일 점심 때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하는데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네. 결국 그 선대위로 돌아오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총괄밖에 없는 것이고 김종인 총괄은 윤석열 후보가 또 후보가 힘을 실어줘야 총괄이 힘을 갖는 거잖아요. 결국은 후보의 뜻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저는 문을 두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문을 여셔도 제가 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 메머드는 전역하고 그다음에 2030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선거 전략이 바뀌어야 그때 되면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누가 문을 열든 말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준석이 가기 위한 뭐 이렇게 뭐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이준석이 있을 때는 또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 밖에 있으라는 건지 문 안에 있으라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가보면은 또 선대위는 왜 복귀 안 하냐고 난리치면서 또 탄핵은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이준석 대책위원회 그만하고 선대위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직접적인 건 안 하고요.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음모론을 이준석 대표를 적극적으로 그 지지 응원했던 팸코 커뮤니티에서는 검찰 개혁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말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뭐 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우리 상에 네. 선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거와 관계없다. 하태경 의원이 좀 많이 나가셨네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자기가 뭐 아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는 게 있다.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 일까지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준비했던 연설문을 옆으로 치우고 다음과 같은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참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정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이제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윤 후보님, 대선이 6.25인가요? 당선은 서울 수복이고요? 아, 평양 진격인가요? 철진한 색깔론, 한심하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정치권 이슈 한 주간 전국의 핵심을 MZ세대 청년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썬데이 서울 아닙니다. 선대위 서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강민진 청년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오늘의 깜짝 게스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 오늘 첫 출연이시네요.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이 신장개업에 처음 불러주셔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토론 배틀을 통해서 선발된 신인규라고 하고요. 상근 부대변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대위에서 따로 직책을 예, 지금 선대위에 아직 뭐 공식적으로 합류하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조금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대로 메머드를 옆으로 치우고 선대위를 새로 짜면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님도 또 거기에서 역할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오늘도 세 분 청년 정치인들의 톡톡 튀는 시각 기대하겠습니다. 자, 바로 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바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부속실 폐지, 영부인 없는 청와대, 이거 가능한 거냐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주장,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 후보가 영부인 없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죠. 영부인은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부인은
이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면 제2부속실 폐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네. 돌아가면서 5글자로 평해 주십시오. 먼저 강민진 위원장님. 5글자로 네. 심상정 정부. 심상정이 대통령 되면 영부인이 없습니다. 아, 그러네. 영부인이 없네요. 네, 퍼스트 레이디는 없고 퍼스트 젠틀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퍼스트 그러니까 있겠죠. 허스밴드, 퍼스트 네. 젠틀맨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예. 심상정 정부. 예. 자, 저는 5글자로 하면 예. 숨고 권지웅. 네, 예, 5글자로 하면 숨고 싶구나 이렇게 숨고 싶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예.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그 국제 외교를 할 때 그 다 파트너가 꼭 부인이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닌 누군가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도. 네, 숨기고 싶은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예. 의도는 숨고 싶구나. 네. 자,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님. 저는 5글자로 준비해 왔는데요. 그래도 진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가 딱 귀에 들어옵니다. 예. 제가 일부러 하셨는지. 세게 그래도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부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슨 근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국정에 반영을 해서 영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직제를 다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냥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제시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뭐 배우자 리스크를 크게 의식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뭐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네.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타개해 보고자 이제 이런 네. 아이디어를 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진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려를 좀 이해하는 마음에서 네, 네. 만들어낸 해결책 아닌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도 진심이라는 말씀까지. 자, 그 영부인은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영부인으로서의 정치적 역할과 책무가 있다. 영부인은 공적 존재다. 그리고 어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영부인 회담에서 이 남성 파트너가 그쪽에 이 참석을 했던 그런 국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수반이 동성애자였고 그렇게 파트너로 수상 관제 같이 네네. 살았던 거예요. 남성과 네. 남성이. 네. 그래서 영부인들 이렇게 포토 사진 찍는데 딱 한 명의 남성이 있었던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실. 네. 예. 자, 이렇게 현실 정치 무대에서 현실 외교 무대에서는 역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부인 제도 폐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제2부속실 폐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었죠. 정의당 입장이라보다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2부속실 개인적 입장. 폐지에 예. 찬성을 하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사실 영부인이라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은 저는 어차피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야 이런 어떤 엘리트 상류층 그 부부들이 아내는 내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아무리 부부더라도 내 커리어는 내 커리어, 네 커리어는 네 커리어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정치를 하는 거는 그 배우자 일이고 내 커리어는 또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 네네. 부인이신 질 바이든 그분 같은 경우에 교수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대통령 그 보좌해 주느라 이렇게 해외 순방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내 교수로서의 커리어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가족주의 잔재랄까요? 이런 네. 부분들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히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제2부속실 폐지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좀 당연한 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네. 민주주의라는 거는 공직 후보자를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임받은 권한을 그 공직자가 사용을 하는 것인데 정치인의 가족 같은 경우는 위임을 받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개입을 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세금도 최소한의 안전, 경호 비용 말고는 정치인의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쓰이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별이나 미혼은 그럼 대통령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2부속실 운영이 적절치 않다. 국가 예산으로 제2부속실을 운영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반론을 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영부인제도 제2부속실은 당연히 국제 외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영부인을 보좌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 일단 저도 이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의당하고 결론은 같습니다만 이제 약간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장례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강민주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저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일단 저는 작은 정부를 좀 지향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조금 더 정부의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크게 검토해 볼 만은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배우자 리스크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이게 약간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랬죠.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네.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때 뭐 해경도 뭐 해체해버리고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떤 걸 바로 없애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다시 만드는 네. 뭐 이런 식의 정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하고 썩 좋은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정부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규모를 줄이는 거 그거는 네.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데 결론은 어쨌든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가족주의에 기반한 또 가부장제에 기반한 그 여성의 역할 이것을 국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역할 자체가 바뀔 거다. 그러니까 점차 폐지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는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권지웅 위원장님?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원론적으로는 가부장제에 의거해서 네. 사실은 부인이 해야 될 역할로서의 제2부속실의 역할 여기에는 잘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되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을 거고 네.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내가 없다고 남편이 없다고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가 안 되긴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논의가 만들어진 맥락을 좀 살펴보면 의도와 맥락. 예를 들면 전혀 지금 그런 어떤 가부장성을 깨고자 하는 그리고 네. 선출된 자에게만 권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논의된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가족 리스크를 좀 가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슈를 다른 데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목을 다른 데로 이끄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단절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의가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관련한 논란이 나오자 대응을 이제 제2부속실 폐지로 한 부분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죠. 네. 어떤 문제 해결책이 아니고 다만 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었잖아요. 예, 없었죠. 그런데 뭐 배우자가 없는 그 비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영부인 역할을 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뭐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까지 지위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네.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사실은 또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영부인 역할을 외교적으로나 국내 정치 내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었죠. 자, 어쨌든 각각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토론 진짜 딱 3세판만? 어떻습니까? 우리 신 부대변인님 먼저 딱 3판만 하면 돼요, 이거? 일단은 그 토론에 대한 게 지금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저도 이 부분은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네. 그 득표 전략에 있어서는 더 많은 토론의 기회를 갖고 더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것이 사실 후보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원칙적으로는 그 정보 제공, 그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려야 된다는 거에 저도 찬성을 하고요.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지금 이제 그 화천대유라고 상징되는 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네. 결국 특검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받겠다고 말은 하면서 그걸 받지 않은 그 태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빌미를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시원하게 특검을 발족시키고 당시 국정농단 때도 야당에게 특검 그 선정하는 권한을 줬듯이 그 관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은 됐을 일인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토론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우 특수한 입장에서 일단은 특검 부분을 빨리 좀 해결을 하고 토론을 빨리 좀 더 그걸 다양하게 또
또 어떤 좀 횟수도 늘리고 내용의 질도 높이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대장동 있습니다. 특검과 토론 인과관계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권지웅 위원장님. 저는 지금 신인규 부대변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토론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되레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토론 그거 해봐야 누가 보냐. 그러니까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더 센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이가,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데도 네. 토론해야 되겠는가?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짜다. 이런 어떤 말들 말씀하셨죠. 속에서 정치를 무엇으로 이해하는가가 저는 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갈등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인데 네. 그걸 안 하겠다고 하시니 어쩌면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겐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마치 손바닥에 왕자를 그렸듯이 명령을 하겠다는 것처럼 저는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토론하는 게 불편하시거나 힘들어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를 들면 그 상설특검법이나 혹은 아니면 특검 관련한 법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주장을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토론을 못하겠다,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는 매우 황당한 일이죠. 네. 그 윤석열 후보가 토론은 무용하다, 토론하면 자기 생각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상황이 좀 코미디 같고요. 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가짜는 어떤 뭐 중범죄자 이런 사람이랑 토론할 수 너무 없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약간 막말스러운 말씀도 하셨는데 네. 뭐 전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못하겠으면 심상정 후보랑이라도 하든지 아니 그렇게 해야 좋은 생각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정말 생각입니까? 네,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주죠. 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토론 거부하시는 모습은 뭔가 자신의 무지 또는 실력 없음이 탄로날까봐 두렵구나 내지는 어떤 숨기고 싶은 의혹들이 많구나 이렇게밖에 국민 누구나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토론 배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론 배틀로 저희 당 토론 잘합니다. 그러니까 토론 배틀로 대변인 뽑는다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했는데 네. 막상 대선 후보가 토론 배틀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네네. 앞에 나서는 토론 배틀 얼른 나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안을 하셨어요. 심상정, 윤석열 그럼 토론하자. 그렇게 그 확정적 중범죄자이라서 토론을 못할 것 같으면 대장동 의혹도 없는 심상정과 그러면 토론하자. 예. 저는 두 어떻습니까? 분의 말씀 예. 예. 정말 신 많은 부대변인. 부분에서 저는 예. 동의를 합니다. 그건 네. 저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아까 살짝 얘기했던 부분은 저도 사실 그렇게 연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정말 중차대한 전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무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은 저희가 토론을 거부한다라고 만약에 인식이 되면 이런 비판을 받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면 또 이런 빌미를 연쇄적으로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네. 저는 원론적으로는 토론을 더 늘리고 국민들께 알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고 그건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후보에게도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해 주시죠. 국민의힘이 예.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특검법 만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상설 특검법으로 얼른 하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설 특검법으로 얼른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특정하는 듯한 법령을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켜서 하자고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되게 무리한 정치적 수를 쓰고 있어서 특검이 안 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특검 얘기 잠깐만 하면 예. 지금 정의당이랑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쌍특검 어제 인터뷰도 빨리 했어요. 결단해라. 예. 지금 사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후보들은 특검 얼마든지 받겠다 큰 소리로 떵떵거리는데 막상 원내는 이 특검 진짜 추진할 생각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특검 빨리 추진을 하고 싶었으면 이재명 이름을 달아서 뭐 그렇게 특검 하자고 하면 못 받죠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특검을 진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민기적거리고 있지 않을 텐데 네. 이게 후보는 큰 소리치고 원내는 움직이지 않고 이런 더블 플레이하면서 국민들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들 다 지금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뭐 조혜진 의원이 다 말씀드렸는데요. 좀 많은 부분 그래도 논의는 된 것 같아요. 많이 논의가 돼서 사실은 특검 추천을 어느 쪽에서 할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얘기를 하셔서 오히려 추경과 관련해서는 말이 하나도 없어. 특검은 얘기가 많이 됐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뭐 토론이 길 것 같진 않아요. 고3 출마길이 열렸습니다. 만 18세로 피선거권, 선거권 전부 다 인하됐잖아요. 이번에 피선거권 얘기가 돼서 법사위까지 통과됐다고 하는데, 자, 강민진 위원장 지난번에 재작년 총선이죠. 작년 총선에 네, 작년. 하루 모자라서 출마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많이 기쁩니다. 그 네. 내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제부터 그 보궐선거, 3월 보궐선거부터 이 18세부터 출전 준비? 네, 출마 아니 뭐 저야 이제 나이가 지금은 넘었고 그러네요. 네, 18세부터 이제 모든 청년들이 출마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 그러면은 형식상으로 피선거권이 만 18세까지 보장이 됐어. 이제 청년들의 정치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더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그럼 토론 끝날 것 같아요. 강민진. 예. 하나만 고르기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 허용이 돼야 됩니다. 청소년들 정당 가입 허용. 네, 왜냐하면 18세부터 출마를 하려면 그 이전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출마를 하든가 말든가 그렇죠. 하잖아요. 트레이닝 돼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많은 국가들처럼 청소년 정당 가입을 허용을 하고 이제 그 정당이 정한 그 나이 규정에 맞게 이제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청년 정치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 정당 가입 연령 낮추는 거 그리고 없애는 거 동의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지금 통반장도 연령 제한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게 된다고 해서 젊은 정치인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흐름 타서 예를 들면 그런 조례들도 다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도 낮춰야죠. 그건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자, 다음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님. 저도 지금 칠레에서도 35세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정당의 기능이 사실 인재 영입하고 검증 기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제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정책 기능, 조직, 뭐 홍보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좀 두루두루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이제 그런 육성 시스템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 많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회가 제공된 바탕 위에 실력으로 경쟁을 하고 국민들 앞에 일단은 공천으로 내세우기에 앞서서 당내에서 먼저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검증과 육성 시스템 필요하다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인규, 권지용, 강민진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형식적 인사를 하지 않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장원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후보 대통령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잠시 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바람입니다. 음성 한번 먼저 듣고 가시죠.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내가 되는 게 좋죠.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리포터가 주 기자 아닙니까? SNL 주 기자? 맞습니다. 주현영 기자죠. 그 인턴 기자 주 기자가 간다라는 코너에서 그 주 기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25일에 공개가 됐는데 녹화는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위원장 그만두기 전에 녹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개는 25일에 된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5일 날 상황이 좀 야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묘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SNL 코리아에서 이제 주현영 기자가 이 당대표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중에 선택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이제 내가 되는 게 좋다. 당연히 본인 선거가 되는 게 좋지.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속내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영선 당대표시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좀 자신이 당대표로서 이것저것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혼자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영선인데 정계 은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은퇴가 아니라
조퇴죠. 네. 지금 그만두면 조퇴예요. 근데 아까 그렇죠. 우리 이준석 대표랑 그 인터뷰 해보니까 절대 조퇴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1도. 네. 예. 아직 뭐 젊으니까요. 네. 제가 37인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주 기자가 한다. 요즘 정치 풍자, 뭐 밸런스 게임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홍준표 의원도 한번 했죠. 예. 사실 처음에 가장 이슈화됐던 것이 홍준표 의원의 출연이었는데 네네. 홍준표 의원에게 다짜고짜 저한테 화내실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근데 거기에 또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던 거죠. 그렇죠. 재밌게 받아치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뭐 본인이 대통령 되기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홍준표 의원한테도 물어봤는데 7선 의원 되기 대 대통령 되기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그럼요. 했고요. 네. 그리고 유재석 뺨치는 개그맨 평생 되기. 네. 그리고 겨우 5년 대통령 되기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유재석 씨 같은 국민 개그맨 되기가 참 어렵다라면서 이제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출연을 했었는데 이 질문은 재밌었어요. 그 이재명이 내 캠프에서 일하기, 내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기. 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다 싫은데 골라야 하느냐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 캠프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도 출연을 했는데요. 네. 휴가 때 말죽거리 잔혹사 그리고 아수라 중 하나만 본다면 무엇을 보겠는가? 이 질문 좀 굉장히 신박했습니다. 네,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네.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맥락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잠깐 설명드리자면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약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분이 출연을 하시고 이제 아수라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비토하는 세력 안에서 이 아수라 속 주인공 이 악덕 시장으로 나오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이야기다라는 루머가 돌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랬던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둘 중에 휴가 때 뭘 볼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네. 답변은 둘 다 안 보고 싶다. 뭐 그래도 꼭 고르라면 아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두 번째 후보로 지금 뭐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두 번째 후보 넘어가기 전에 바로, 예, 뭐. 저도 밸런스 게임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께 갑자기요?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 밸런스 하시죠.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년 동안 신장개혁 청취율 1등 하기 대 한 달 정우성으로 살기. 청취율 1등. 당연하죠. 그런가요? 우리 단골손님들. 네. 단골손님들이 정우성이 되는 걸 더 좋아하시려나? 정우성 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자연스럽게 청취율 1등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가? 근데 그게 한 달이니까 네. 1년 동안 우리 쭉 단골손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바로 답 안 나오고 망설였던 거 죄송합니다.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순간. 잠깐 흔들렸습니다. 자, 두 번째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돼. 이번에 사면복권 뭐 가석방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셨던 그 예측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맞습니다. 이 지난 1월이었죠. 그 유튜브 채널 이봉규 TV에 허경영 그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네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싶으면 양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을 하고 이 한명수 전 국무총리도 복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복권이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만 하겠다는 게 통하지 않는 게 정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면이 이뤄지려면 이석기, 한명숙, 박근혜, 그 이명박 이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 누리꾼으로부터 그 과거에 좀 마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 성지순례, 성지순례. 네. 근데 뭐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했던 발언들이나 과거에 내세웠던 공약 같은 것들이 지금 상황하고 조금씩 맞아 떨어지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많이 밈화되기도 하고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워낙 많은 말을 쏟아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냥 뭐 재미로 소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본인도 연설가라고 얘기를 하지 연설가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인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다만
허경영 띄우기 이거 재미있다라고는 하는데 이러다가 그거를 자기를 사회적 자본으로 삼아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 궁 같은 거 줘가지고 그렇죠. 입장료 받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언론이 그러니까요. 재미있게 밈으로 소비하는 것에도 그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저희가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정상근 기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정상근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 말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제가 뭐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제가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아까 나누면서 좀 MC 장관님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허경영 씨가 출소하실 때 가서 봤는데 전에도 잠깐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그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봉투를 맞아요. 엄청나게 건네주시고 그 봉투만 거드시는 수행원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방 큰 가방이 꽉 찰 정도로 봉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거는 사실 세금 처리도 안 될 테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꽤 옛날 얘기니까요. 사실 이 얘기를 항상 나누면서 나오는 얘기가 좀 정치 혐오가 나오니까 이 허경영 씨에 대한 뭐 그런 뭐 일종의 이제 밈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또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세 번째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안 바란다. 똑같이만 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8일이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이 김건희 씨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해명을 했던 게 그 22년 전 논문인데 지금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은 이 본인은 32년 전 논문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바라지 않는다 똑같이만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대 논문 그다음에 버클리대 논문 이거 다 30여 년 전 건데. 네, 1980년대 나왔던 논문이었죠. 그때 뭐 미디어워치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에서 전부 다 검증했어요. 네, 검증을 해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논문은 48페이지 중에서 43페이지가 표절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 당시 김명신 씨의 이제 숙명여대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에 남의 책을 그대로 베껴도 다 어떻게 알겠느냐. 사실 뭐 맞는 말이긴 하죠. 뭐 이렇게 지금처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긴 하니까. 하지만 논문 쓰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국민대하고 숙대는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박사학위 논문은 국민대였는데 그쪽에서는 굉장히 뭐 이거를 검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숙대는 즉각적으로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 교육부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그 2월 달에 뭐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돼서 참 조국 전 장관의 똑같이만 해라. 이게 논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가 좀 포괄된 이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의 말씀. 이번 주 장원급제는 이준석의 대통령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허경영 명예총재님의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돼. 이석기의 한명숙은 미끼다.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많이 안 바란다. 똑같이만 해라. 자, 저희가 먼저 선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많이 안 바란다. 똑같이만 해라. 이 말을 좀 선정하고 싶네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돼봤으면 선정하겠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우리 변호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뭐 즐겁게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이 워낙 좀 무게감 있게 들려서 저는 조국 전 장관님 많이 안 바란다. 똑같이만 해라. 요걸로 해서 이번 주에 장원은 조국 전 장관님의 의외의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번 정도 했어요. 근데 많이 안 바란다. 똑같이만 해라. 요걸로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까지 19번 방송을 했는데요. 왕중왕을 뽑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11번 후보에 올랐고 5번 장원.
홍준표 후보가 6번 후보에 올랐고 3번이 장원. 이준석 후보가 3회 이준석 대표가 그다음에 한 번이 장원. 안철수 2회 1회 장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뭐 김건희 씨 사과문이나 이준석 대표의 여기까지 노재승 전 위원장의 말 이런 건 너무 이렇게 말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압도적으로 화제가 됐던 말에 일부러 빼고 했기는 네. 합니다. 자, 하나를 딱 뽑아야 됐는데 네. 뭘로 뽑아볼까요? 네. 자, 한번 이거 네. 19개 이 후보로 올라왔던 거 한번 네. 쭉 보고 오셨죠? 네, 보고 맞습니다. 왔습니다. 네. 예, 한번 선택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여기 올라왔던 후보들 장원 차지했던 것들 말고 그 외에 좀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재밌는 게 네네. 일본 중의원 선거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일본 중의원 선거 앞두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필기구를 투표하러 오신 분들께 다 하나씩 나눠줘야 돼가지고 네네. 공무원들이 10만 자루의 연필을 직접 깎고 있다라는 얘기 예, 저희가 맞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그때 너무 좀 재밌었거든요. 그 해프닝 자체가. 그거 장원으로 뽑혔어요. 아, 그때. 그랬었나요? 예. 10월 28일 날. 그렇군요. 얼마만큼 깎았는지 짐작도 못하겠다. 네. 아, 저는 이거 보기도 전에 이것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 너무 재밌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서. 방망이 깎던 노인, 연필 깎던 공무원.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제일 네. 인상 깊었다. 자, 네. 우리 정상근 기자는요? 저는 202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분의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의원의 나도 모르겠다. 네. 사실은 저도 그거 생각했거든요. 네. 딱 생각이 비슷해. 저도 2개 놓고 그러셨군요. 방망이 깎던 노인, 연필 깎던 공무원. 똑같네. 나도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네.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다 생각이 거기서 어기군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의 상황이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네.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이 비슷하지도 않은 홍준표 의원 성대모사를 우리 네.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3번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3번이나 했죠. 저 개그맨 신인 개그맨 됐을 때보다 더 하드 트레이닝을 해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졌다. 집에 가면서 그렇게 슬프더라고. 나는 왜 똑같이 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우리 단골손님들이.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제가 차마 저 얘기를 해서 제가 차마 부탁을 못 드렸었는데. 저는 연습을 못 하고 왔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 자, 이번 왕중왕입니다. 우리 19번의 상근장원급제에서 2021년도 최고의 말, 화제의 말. 자, 윤석열 후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노동 현장에서 사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과 일.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 임자원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네, 저희 신장기업이 아까도 그 문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상을 받았습니다. 예,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상 문구가 정말 이렇게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데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원형과 같은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 원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람과 일 코너입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동자가 죽어야 한번 방송에 나오고 사람이 죽어야 한번 인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게 사람 목숨값이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매주 사람과 일, 사람의 가치, 일의 가치를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이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그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예. 저도 예전에 그때 그 현장에 같이 가서 그 계단 밑에 있었던 그 좁은 먹방, 계단 아래 좁은 공간에 있었던 이런 그 현장에도 갔었는데요. 산재 인정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2021년 6월 달에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어느 청소 노동자분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사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이후에 이제 동료들과 노조에서는 그 갑질 논란이 제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가령 건물명 등을 뭐 한자나 영어로 쓰게 했다. 시험 봤다. 예. 그다음에 뭐 회의에 드레스 코드를 강요했다. 뭐 이런 갑질 논란이 나왔죠. 학교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그 있었죠. 조사 결과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나왔고 그밖에 업무량도 이게 기숙사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배달 음식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그 폐쇄된 장소가 많다 보니까 기숙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늘어났던 거죠. 네네. 그래서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 결국 원인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제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는데 12월 22일 날 그 업무상실병 판정위에서 뭐 휴일도 부족했고 업무는 과다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었다 등등의 근거에서 이분의 이제 사망은 산업재해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는 물론 갑질도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실제로 그래서 막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화도 나게 만들고 했죠. 뭐 시험 보게 하고 영어, 한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회의할 때 치마 입고 와라 이런 아니 청소 노동자들이 회의하는데 왜 치마를 입어야 구두 됩니까? 신고 와라 뭐 구두 신고 이런 와라. 얘기들이 기사화됐었죠. 예. 근데 사실은 산재 인정이 되려면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노동 시간이 뭐 몇 주 내에 얼마나 증가를 했다든지 또는 굉장히 그 휴게 시간이 적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실은 과로가 인정되어야 심근경색이라는 직접적인 사인에 영향을 미친 어떤 사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인정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직업병 사건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이 막 정말 그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그분들이 실제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고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특히나 뇌심 질환, 그러니까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을 심장질병을 이제 뇌심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심 질환에서는 이제 과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요인으로 다투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업무 시간이 얼마나 과중했는가. 업무 내용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을 일으키게 했는가가 결국 중요한데 이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서 그것이 추단되는 것인데요. 이 사건도 보면은 결국 그 이분이 주 6일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이 일단 부족했다. 그러네. 그리고 190명이 머무는 기숙사 한 동을 혼자서 맡아서 청소를 하셨던 것도 있고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4층 건물인데. 예, 저도 기숙사에 있어봤는데 그거 없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쓰레기를 이렇게 오르내리고 했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량이 엄청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그 질병 판정서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이분이 좀 그 체구가 작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신체적 조건이 사실 큰 그 쓰레기 봉투를 나르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신체적 부담이 더 가해질 수밖에 없고 설비가 노후화돼서 곰팡이가 잘 생기는데 그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샤워실에 곰팡이를 막 깨끗이 제거해야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신체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인정되면서 그러한 간접 사실들이 인정되면서 결국에는 이분의 과로가 심근경색이라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서울대 기숙사가요. 새로 지은 곳이 30년 전에 새로 지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건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할 때 새로 지은 기숙사가 있었고 그쪽으로 가면 되게 좋다. 벌써 예전에 지은 기숙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더 고층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그 체구가 작은 우리 돌아가신 노동자가 오르고 내리고 하려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4027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서울대 청소 노동자의 동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일에 유일하게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 산재 처리 판정을 받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들의 마음을 모아 대표로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동료들과 함께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단골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아리아리. 4027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도 받았는데 이런 문자가 더 큰 상인데요. 그렇죠. 예. 저도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임자원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곁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인데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고가 워낙 크시니까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접 정황들을 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과로가 인정돼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이제 갑질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진 거죠. 자, 이번 산재 인정 사실은 그렇게 인정되는 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간접 정황만 가지고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럼 산재 인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제가 이 사건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구해서 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기간 업무 증가 및 돌발 상황은 보이지 않으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업무상 질병, 특히 뇌심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와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가령 발병 12주 전에 업무 시간이 단기간 얼마나 증가했어야 되고 늘어났느냐.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한 60시간을 넘었느냐, 55시간을 넘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 놓거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면 산재가 아니다. 라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 기준에 안 들어가지 못하면 거의 근데 또 산재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그 기준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산재 피해자들을 우리가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과로가 아닌 것이냐. 그리고 직업성 암에 관해서도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가령 백혈병은 벤젠 몇 ppm 이상 노출돼야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라는 고시상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제가 반도체 산재 사건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고요.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산재 인정된 이분 사건도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충분히 과로가 인정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근로복지공단도 인정했다. 그러한 것이 많은 분들이 알려져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질병, 내가 겪은 사고도 산업재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이 사건이 좀 이슈가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학교 측의 대응이었는데요. 특히 어떤 교수가 그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했던 발언을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유족들이 모두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었는데 노조가 개입하면서 사건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진짜 철진한 제3자 개입. 이분이 학생처장이었는데 교수였고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받기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억지로 산재 인정 받기 위해서 학교의 귀책 사유를 찾고 있다. 그래서 가해자를 찾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노조를 외부 정치 세력 운운하는 것도 굉장히 고약하지만 제3자 개입. 여기서 귀책 사유 운운하는 게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본 거예요. 산재에 귀책 사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내가 회사의 귀책 사유를 어떻게 입증해내냐. 나 산재 인정 못할 거다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노동자가 산재 보상 신청을 하면 지금 나보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야? 나랑 지금 싸우자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돼서 산재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그 장이 노사 간의 분쟁의 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현상으로 이끌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학생처장, 대학 교수라는 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들이 크게 기여를 한다.
아니다. 결코 음. 아니다. 이분 산재 인정된 그 서울대 청소노동자분 이 판정서에 봐도 학교의 귀책 사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네. 괴롭힘 정도가 일부 언급되는데 그것도 결정적 사유는 아니었어요. 네. 귀책 사유 없이도 학교가 뭘 잘못했다는 걸 노동자가 입증하지 않고도 충분히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두 한 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용자의 귀책 사유 반드시 그걸 입증해야 산재가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산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냥 직무 연관성이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병이 났으면 일하다가 그 일 때문에 병이 났으면 다쳤으면 그냥 산재인 거예요. 거기에 사용자가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런 거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서로지간에 산재를 얘기를 하면 노동자들이 아니 내가 널 돌봐준 게 얼마인데 왜 사장을 공격해 이렇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요. 하니까 그냥 일하다가 그 일 때문에 몸을 다치거나 어디가 병이 났다 하면 당연히 산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거는 질판이나 그 질병판정위원회나 또는 법원에서도 지금 아까 임자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이나 등에 있는 별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질병판정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나쁜 관행이 있었죠. 예. 그 박스 안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결정에서는 박스 안에 박스를 충분히 벗어나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그 나쁜 관행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고시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보고 안 들어가면 아니네.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해왔던 나쁜 관행을 깨기 위해서라도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나도 산재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관행도 바뀌는 거고 그 기준 자체도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이게 그 형사처벌 해달라고 산재 인정 받는다고 산재 인정 신청하는 게 사용자를 형사처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교통사고 났을 때요. 보험 처리하는 게 저 사람이 정말 난폭 운전을 했다거나 고의로 이렇게 보복 운전을 했다거나 이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건 그냥 보험 처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산재도 다를 바 없어요. 다만 그 범위를 지금까지는 너무 좁게 인정해 왔으니까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그 범위를 넓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범위가 조금씩 더 넓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 같은 분의 노력으로 그 조금씩 더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단골손님 여러분 이거 남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프다 일하다가 아팠다 산재 신청하시고 산재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야 일하는 우리의 일터가 조금 더 안전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 사실 노동 이슈가 좀 많이 묻히는 감이 오히려 있는데 대선 맞습니다. 후보님들이 노동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동 이슈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선 특집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 검증 저희들이 신장기업에서 하는데 노동 이슈 반드시 생명과 안전 이슈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